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변호사 시험 27번까지 풀었고 28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 오전 수업 때문에 7시 40분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먼저 28번 보시면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서 집행정지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이죠. 가처분하고 비교하시고, 가처분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죠. 사전과 사후에 대한 문제는 과연 법원이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을 내리는가 아니면 나중에 판단을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는 문제는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는 것인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얘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임시적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등은 뭐 크게 항상 신경 쓰지 마시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거야? 효력의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효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처분의 효력이 실효, 자동으로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본체 소송이 되는 무효확인 소송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가?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집행정지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본안 판결이 나온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본안 판결이 나온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정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별도의 취소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대 회급복명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본대 회급복명. 집행정지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두 번째,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단 영향, 그리고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말 것. 이 부분에서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죠.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그래서 계속 부분입니다. 계속. 본체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소를 취하해가지고 소송이 현재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집행정지도 역시 필요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이거는 승소 판결, 즉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취하됐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각하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정지를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걸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상태고, 효력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게 다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그 효력이 다시 발생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발생해줘야 되는 것인데 즉시 항고로서 그와 같은 효과를 노릴 수는 없다라고 23조 5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재판 결정의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가 적극적 요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가 소극적 요건입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 요건이라는 그것을 갖추게 되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소극적 효력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건 기각 결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위에 있는 4개를 적극적, 밑에 있는 2개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나누는 이유는 그에 대한 소명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장 소명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것인가 했을 때 이건 피고라고 부르면 안 되고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소극적 요건은 피신청인인 행정청 쪽에서 그 같은 사실을 주장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체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입증이라고 하게 되고, 지금처럼 보전 소송에서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법관에게 100%의 확신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명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법관에게 50% 이상의 심증을 형성시켜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입증 책임의 배분하고 그 다음에 소명 책임의 분배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법원의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언제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것인지를 그 결정 주문에다가 표시를 하면 그때까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고, 표시가 있으면 그냥 그때까지 되는 거죠. 원고 패소 판결이 그 심급에서 선고가 됐고, 본안 판결의 선고 시에 그 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멸하는 것이고,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즉시항고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지게 되면은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때문에 지금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효력이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3개월 영업정지라고 했는데 1개월 차에서 집행정지를 걸어놨으면 1개월 지나간 부분은 사라진 게 아니고 멈춰 있는 상태고,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31일부터 다시 카운팅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하자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행해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별개의 법률 효과,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하자승계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됐다. 하자승계의 핵심 포인트는 불가증력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증력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당연무효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A와 B가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무효게 되면 후행처분의 요건음결로 당연히 미흡해지고, 그래서 판례가 선행처분이 무효일 때는 하자승계가 당연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흠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가 없다.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은 하자승계의 전제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제조건. 공정력이라는 친구 때문에 쟁송기간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가증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공정력 이론 때문에 4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게 되면 엄연히 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행위, 후행행위는 둘 다 처분이어야 되는 것이고, 선행처분은 위법한데 취소 사유에 그쳐야 되고, 세 번째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후행처분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어서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하자승계 논의가 나오게 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불가증력이나 구속력, 그러니까 이건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불가증력으로 인한 구속력입니다. 불가증력으로 인한 구속력. 판결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판결에서도 역시 형식적 확정력으로 불가증력이 발생하며 실질적 확정력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듯이, 여기에서도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구속력, 기결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불가증력으로 인한 기결력,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수인에 대한 문제하고 예측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및 수인 가능성. 이것은 기결력 성립 요건 중에 추가적 요건에 해당을 하죠.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요건과 함께 여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하나가 더 달라붙게 되고, 이게 만약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될 테고,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선행처분의 기결력이 후행처분에 미치지 않으면 하자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의 재판청구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안에도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게 법치행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기결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결력이 미치지 않으면 그 얘기는 하자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하자 승계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공용수용 절차에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게 토지보상법 20조 사업인정입니다. 두 번째 게 토지보상법 26조의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고, 세 번째 게 토지보상법 26조의 협의취득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게 토지보상법 34조의 수용재결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개. 맨 앞에 있는 사업인정은 가학상 특허로서 처분에 해당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용재결은 가학상 대리로서 처분에 해당을 할 겁니다.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둘 사이 하자승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사업인정의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의 효과를 보시고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자승계론을 적용시켜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인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사업 시행자에게 뭐가 인정돼요? 공유용 수용권이라는 게 인정되죠. 그다음 토지 소유자에게는요, 토지 보전 의무가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수용재결이 나오면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의 법적 효과는 서로 전혀 다르다.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자승계는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한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 선행처분이 나왔다. 저건 뭐에 해당해요? 확인에 해당을 하겠죠. 가학상 확인에 해당을 하고, 지방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에 대해서 그 법률의 적용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건 뭐예요? 철회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죄송합니다. 앞쪽에서 뒤쪽에서 취소, 직권 취소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서 그 존재,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위특별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선행처분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 경우에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 여기서 기결력이론 얘기하고 있죠. 기결력이론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다툴 수가 있다. 후행처분을 어디를 생각해 보시냐면, 선행처분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고 후행처분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었던 시절,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처분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고 그 다음 후행처분이 수용재결일 때, 이럴 때 그 앞에 있는 선행처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당시까지는 그 통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통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불복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게 원인이 돼서 후행처분들이 어이없는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통지를 받지 않았다. 그래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지를 받지
받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후행 처분이 나올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기결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켰던 판례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이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지금 조심해야 될게요. 앞에 있는 선행처분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후행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선행처분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으로 나오고, 후행처분이 수용재결에 나왔을 때, 요랬을 때는 뭐라고 했냐? 요랬을 때는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승계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선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켜서 하자승계를 판례가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행처분 후행 거꾸로군요. 이렇게 해서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언급됐다고 해서 기결력 이론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하자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후행처분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게 선행처분 나왔지만 후행처분이 여기는 수용재결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상황인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유형화시켜서 가격을 매겨주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오직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둘은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오직 얘만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얘를 위해서도 복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는 보상금, 수용재결의 보상금도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오직 개별 공시지가 결정만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승계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제조사 병입니다. 병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반 사실 공표, 명단 공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갑은 환경부 장관 을에게 제조사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뭐 그냥 환경단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민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을은 우리 지금 행정청이 되고 있지요, 환경부 장관. 명단의 공개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과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하면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 라고 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부 처분이죠. 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을 하고 정보공개법 5조 1항에서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거부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법상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익숙합니다. 정보공개법 18조, 19조, 20조 이렇게 있겠죠. 각각 순서대로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규정을 두고 있죠.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18, 19, 20조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심판 쪽인 1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18조에 있는 이의신청, 이건 진정 이의신청이 맞고 이걸 안 거치고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리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둘 다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거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다.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권리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그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일 필요까지는 없다.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이익이 보호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알 권리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왜 공개를 청구했는지 관계없는 거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법률상 이계 침해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을은 갑이 공개 청구한 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병에게 지금은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정보 주체도 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정보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서 청구인과 제3자는 완전히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죠.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서 만약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3항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인지를 해야지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21조 1항에 있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할 수 없으면 불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병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을이 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병은 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뭘 질문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보공개법이 물론 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인 것은 맞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제3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 19, 20조에서는 청구인의 불복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대신에 21조에서 제3자의 불복 방법 규정 두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서 비공개 요청은 21조 1항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의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세 가지 모두 다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시게 되면 30일이 지나면 공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공개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둘 다 들어가 있다.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14조에 있는 부분공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순간에 재량 행위의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논의를 할 때도요. 전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과연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문제로 넘어갔을 때도 분리가 되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재량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가 되는 순간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기속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분리만 되면 일부 취소 판결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 저게 맞는 겁니다. 판례에 의할 때 취소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거는 오직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트라이앵글을 얘기하게 되면 트라이앵글 이론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에 대한 문제는 처사 추변에 대한 문제, 기판력에 대한 문제, 기속력에 대한 문제로 동시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면 처사 추변도 안 되는 것이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 것이고 기속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은 기판력에 대한 문제, 기속력에 대한 문제로 그대로 연결시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사동 인정이 안 될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게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초 사유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주장하는 다른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당초 사유인데 분홍색이 연두색 요게 바로 다른 사유가 된다. 하게 되면 역시 연두색의 다른 사유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당초 사유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공통성이 인정된다. A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해 정보공개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4호에 있습니다. 구조1항 단서 4호에 정보공개법에 있는데 취소해서 다시 소송 도중입니다. 첫 추변의 문제가 맞고 이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법원에 있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지법에 있는 사건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냥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있는 거하고 중앙지법에 있는 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봐도 4호의 문제고 저쪽으로 봐도 4호의 문제니까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조문에 같은 법조의 사유다라고 해서 같은 사유가 아닌 겁니다. 사실관계를 주목하란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했을 때 대법원에 있다는 거하고 중앙지법에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른 말인 겁니다. 분명히 다른 말인 거고 이걸 뭐 같다고 하게 되면 심판을 제기했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도 같은 걸로 보죠. 뭐 불복 들어간 것도 같은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주택 신축을 위해서 산림형질, 이게 제일 유명한 친구고요. 행정청이 거부 처분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산림 훼손 허가죠. 저것은 가학상 허가이면서도 재량행위 성격을 띈다라는 특징, 재량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초 준농림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던 거예요. 산림 훼손할 수 없다. 여긴 농림지역이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근데 소송 도중에 첫 주변 문제고요. 자연 경관 및 생태계 교란, 그런 국토의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거냐면 준농림지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당초 사유를 다른 사유가 구체화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밖에 없지 이 당초 사유를 삐져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변수를 하나 깔은 거예요. 변수에 대해서 변수를 지금 채워는 겁니다.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에 특정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봤습니다. 이게 당초 사유입니다. 이자소득이라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부과처분을 한 건데, 근데 소송 도중에 이를 이자가 아니라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라고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대부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업을 해서 받는 사업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하고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걸 대부업을 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이자 받은 거예요. 이자 받은 거예요. 그걸 이자라고 평가를 하든 사업소득이라고 평가를 하든 그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 알겠어요? 같은 100만 원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인정이 같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 알겠어요? 법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법적인 평가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대법원, 중앙지법은 결국 둘 다 정보공개법 구조 1항 4호 사유 아닙니까? 법적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사동 문제는. 같은 청소년 고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근데 갑을 고용한 거하고 을을 고용한 거는 둘 다 청소년을 고용한 거지만 갑하고 을은 다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기사동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일개 업체만을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한 사건,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입찰 실시 과정에서 뭐였어요? 자기들이 참가를 하지 않고요. 소외 한 개 업체에 대해서만 단독 응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세 놈이 있다고 쳐봐. 세 놈이 담합을 했어. 담합을 하고 A, B, C가 있는데 A 몰아주기 들어가는 거예요. A 몰아주기 되면 B, C가 응찰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A가 당연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거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는데 시행령 76조 1항 2호에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여기서 담합 주도는 아니죠. 담합하여 뭐예요? 입찰을 방해한 부분이죠. 주도 여부는 지금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 정상적인 입찰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두 놈이 안 들어가고 한 놈만 밀어넣는 그 사유로 했다가 소송 도중에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이 부분은 이미 답은 나왔고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서 담합했다. 지금 입찰 방해 행위의 내용이 지금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이었던 것입니다. 방해 행위의 내용이. 그렇죠?
해당한다는 걸로 처분 사유를 변경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A를 집어넣고 B, C가 안 들어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호라는 거하고 7호라는 것은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사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야 사건이 달라지는 거지. A를 집어넣고 BC가 빠졌다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B를 집어넣고 AC가 빠졌다 이러면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똑같이 A를 밀어넣고 BC가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사건이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법구 사기만 떠올리면 바로 답이 나오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이 기사동을 깬다는 것은 옷 벗고 사기치는 짓이다. 그렇죠? 이건 옷 벗고 사기치는 짓이니까 법구 사기입니다. 법구 사기,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라. 법률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실관계만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률적으로 평가를 내려버렸으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고유 문제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갑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등장하려고 하는 거죠.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군서 A에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신청이라는 정식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고 했고, 그 자격이 인정된다는 게 바로 신청권이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 적정 통보를 받았고 갑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영위가 가능한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처분 맞고요. 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이니까 저게 처분이면 변경은 뭐예요?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 플러스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기 때문에 변경도 처분입니다. 변경도 처분이고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A는 갑의 신청을 거부를 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약속 공적견의 표명이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적정 통보를 받아서 내가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디까지인 것이다? 행정계획과 관련돼서는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까지인 것이지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뒤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면 니은하고 리을인가?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은 각각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당연하죠.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이라는 거하고 도시 계획이라는 거하고 그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그 제도적 취지가 당연히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 적정 통보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러면 외국에서 의사 자격증 따면 우리나라에서 의사질해도 되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신뢰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미 연결된 거잖아. 공적견의 표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보원칙 위반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위에서 이미 한 말이고요. 그 얘기가 또 리을에 그냥 등장해요. 이건 문제가 왜 이렇게 싱거워? A의 적정 통보에 근거해서 변경 신청 승인에 신뢰를 안 갖는다고 했잖아요. 신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뢰를 가질 리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 신뢰하면 본인 잘못입니다. 신뢰하지 못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가치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을 게 아닌데 믿으면 어떡해? 그렇죠?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 자기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폐기물 처리설록, 이거는 그냥 신뢰보원칙의 한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 안 됩니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설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을 예방할 공익보다 폐기물 처리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회수익, 실외이익, 즉 사익이 더 크지 않으면 공익이 이기면이죠. 공익이 이기면 신뢰보험 측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뢰보험 측의 한계에 걸릴 것이고 그 신뢰는 보호될 수 없죠. 신뢰보험 측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한계에 대한 아주 일반론적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생뚱맞은 얘기고요. 그 다음 구청장 A는 그러니까 이 15년도 변호사 시험은 교수님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목숨 걸고 아주 양질의 문제를 겁나 쏟아부은 후 지치셔가지고 뒤에서 대충 내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결국은 제 하프 모의고사에 익숙한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10문제까지가 집중력의 끝입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갑에게 시정명령, 그냥 철거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축법 79조 1항,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80조의 이행강제금이 있고 저 의미는 2005년도 최초로 이행강제금에서 특별불복조차를 제거해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로 바꾼 최초의 사건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갑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1천만 원의 벌금 부과, 이건 뭐야?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행위죠.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 그 얘기는 부작위 의무 위반입니다. 이거는 건축법 11조 1항을 위반한 거예요. 11조 1항을 위반해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형벌, 행정벌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 얘는 부작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철거 의무를 부과했는데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계 자체도 달라요. 단계 자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우선은 이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개가 부과된 것도 아니거니와, 또한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도 아니거니와, 그럼 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에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건 1, 2, 3죠. 부과했는데 사망하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효력은 소멸해버리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승계가 안 되고, 세 번째 단계 소송 중이면 재판 종료되고, 이건 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실효돼 버리고 승계 안 되고 재판 종료되고, A는 이행강제금 대신에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요거는 뭐야? 역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대체적 자기 임무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전제도 같이 깔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거니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대집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집행을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 없어졌는데 이행강제금 뭘 이행을 해? 이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순서는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고 나서 대집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도 됩니다. 둘 다 하는 것도.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갑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위에 같이 두 개 이상의 제재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재로서의 이행강제금 한 개만 등장합니다. 한 개만 등장하는데 그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할 때마다 부과할 때마다 계고도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는 부분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정 한도는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법에서 1년에 몇 번, 몇 년까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시정명령을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강제수단이죠.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니까 이행이 돼버리게 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시 부과 중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가 쪽과 달리 국민 쪽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국가 쪽은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쪽이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 이미 부과해 놓은 것도 안 받습니다. 국민 쪽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하게.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기는 한다. 네, 얘는 총론 맞습니다. 갑을병 세 명이 되게 친한 친구인가 봅니다. 항상 같이 다니고, 군인 갑은 영해 작업 후에 부대 복귀 중에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 부대 선임 하사 A로부터 구타당해서 부상을 입었다. 뭐 이거 뭐 대민 지원 이런 거 나간 거겠죠, 그렇죠? 대민 지원 나갔는데 너 지난번에 나왔는데 요번에 왜 또 나왔냐? 너 훈련 안 가려고 삐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막 이러다가 뭐 때린 거지 뭐, 그렇지? 을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나오고 여기 이제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대원 뭘 봐야 돼요? 이중배상금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경찰대원은 경찰공무원 처리를 해가지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거기서 경찰공무원 포함시키니까 이중배상 대상이 맞는 거고 금지 대상이 맞고 공익근무요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군인, 군무원, 그다음 예비군대원, 경찰공무원에 포함 안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배상 금지가 아니고 손해배상 될 수가 있다. 요거 비교하려고 내는 걸 딱 눈에 보이고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에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는 트럭이 쌍방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민간이 또 한 번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C,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 등장했네요. 그럼 이쪽이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 쪽이 배상 책임자가 될 테고,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을의 손해를 전부 배상을 했다. 민간인 쪽에서 전부 다 배상을 했죠. 그래서 1억이 발생했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서 B가 50%, 그 다음에 C가 50% 이렇게 해서 국가 쪽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D 쪽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렇다라고 쳤을 때 둘 중에 한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뒤쪽에 보험회사 쪽에다가 국가 쪽으로 안 가고 뒤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전액 배상을 한 다음에 나머지 책임 비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을 전부 우선 다 줬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병은 공무수행 중에 차량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갑은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갑은 누굽니까? 군 바리공무원, 바리바리 공무원이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아무리 얘는 군인 공무원이잖아요. 확실합니다. 얘는 경찰 공무원이고요. 얘 둘 같은 경우에는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 되는 특수직무 공무원이 맞습니다. 특수공무원이 맞고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특수공무원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배상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고, 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진짜 되나 막 그러면서 1. 공무원, 2. 직무행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것까지 요구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이중배상 대상에서 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그 요건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쪽 질문하려고 하는 게 느낌 오잖아, 그렇지?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을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군인 공무원과 함께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무집행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D는 보험회사죠. C에 이거는 가해 공무원이고요. 귀책 부분을 넘는 B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그러니까 얘가 1억을 줬지 않습니까? 얘가 1억을 줬고요. 얘가 공동불법 행위자, 얘가 공동불법 행위 책임자, 이 보험회사 책임자, 얘가 1억을 줬고 이 공동불법 행위자가 50%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전액을 줬으니까 1억을 줬지. 얘는 5천을 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넘는 얘 쪽에 5천만 원, 얘 쪽에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책임 비율에 따라서 내부 관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이 그것을 부정을
했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다가 한 개를 더 넣었어요. 한 개를. 첫 번째, 국가 쪽은 1도 돈을 안 내고 그다음 보험회사 쪽만 독박을 씌워버리게 되면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양쪽 차별하는 거 아니냐. 원래 5천 부담해야 되는 건데 평등원칙 한 개 걸고요. 그래 버리게 되면 보험회사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재산권 침해죠. 얘하고 얘를 엮어서 들어가게 되면 비례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얘는 5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을 부담하도록 했으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국가배상법 2조 몇 항이에요? 1항 단서죠. 1항 단서면 헌법으로 치게 되면 29조 2항이죠. 29조 2항. 2항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지. 외부 관계에서 내부 관계에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29조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조 2항 위반까지 평등 11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23조 1항하고 37조 2항 결합한 거 하나, 그리고 29조 2항 하나, 3개 위반한다라고 판시를 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결국 또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구상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D는 국가를 상대로 C 귀책 부분에 대해 넘는 B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그럼 행사할 수 있냐? 지금도 안 된다. 그렇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D, 너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 판례는 D한테 너 1억 다 내. 너 혼자 독박 쓰고 죽어라. 그냥 자살해. 막 이랬단 말이야. 대법관이 막 자살을 유도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난 죽기 싫은데요. 그래서 얘가 헌법소원을 들어갔어. 그런데 헌재가 얘 손을 이렇게 들어줬단 말이야. 대법원 이 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렸지. 그리고 나서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D 너 불쌍하단다. 불쌍하니까 너는 원래 네 책임분 5천만 줘. 끝.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죽은 사람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짓입니다. 피해자는 손해가 1억이 발생했는데 얘한테 5천 받는 게 끝이야. 국가한테는 1도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이쪽에 유가족이 자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자살을 유도하는 판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재가 맞다. 누가 만든 거예요? 박근혜 아빠가 만든 거죠. 박근혜 아빠가.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해. 이 병은 누구야? 얘는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특수직무집행공무원이 아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청원경찰은 원래는 우리은행 이런 데 있는 청원경찰은 근로관계가 사법관계. 다만 국가나 지자체 쪽에 계약한 청원경찰은 공법관계고 행정소송 맞다. 이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끝나고. 일반재산 국유림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원래 일반재산인데 설명도 한번 때려주셨고 대부 빌려주는 거 대부 계약이죠. 계약의 취소 사유나 대부료의 산정 방법 이거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 산정 방법 이거는 계약하면서 서로 약정하면 되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해서 근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돈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중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특례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특례 규정들의 의미를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확대 해석을 그냥 그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법관계로 전환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사법관계죠. 이 부분 관련된 문제는 뭐가 있어요? 돈 내라라는 것은 대부계약에서 대부료 내라라는 것은 단순한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공법관계 전환 아닙니다. 그냥 특례를 인정한 겁니다.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 91조에 토지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 아니면 토지를 뺏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환매, 다시 산다. 그 효과가 뭐라고 했어요?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사가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의 체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관계, 사법관계 문제가 되는 거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에 관한 분쟁은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국세든 지방세든 보험료든지 간에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환급 결정이 있어야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환급 거부도 처분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송을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이 국세가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국세가 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아닌 국세다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라고 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민사소송이든 당사소송이든 그쪽은 전부 다 권리소송입니다. 권리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행위소송, 항고소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부가가치세든 다른 국세든 다 매한가지입니다. 5번은 뭐 맨날 나오는 얘기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말이 처분인 거죠.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처분이 아니고 이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이 아니다. 아무리 공법상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뭐야?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영조물 법인입니다. 영조물 법인. 공법상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법관계인 것이지, 이렇게 근로관계 부분은 사법관계입니다. 근로관계,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조치는 당연히 저겁니다. 헌법소원 심판, 비구속적 기간 행정지침,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199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 주 요강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지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하나 깔아놓고 나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견될 때는 헌법소송 갈 수 있다. 공권력 행사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처분까지 간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까지만 간 거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처분까지 간 건 아닙니다. 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 조치가 이건 뭐 끝난 거죠. 이건 행정절차법 48조 2항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불이익조치가 예정되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고 그것은 공권력 행사가 맞죠.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거나 다를 바 없을 때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하고 그대로 쌤쌤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불이익조치 예정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맞다. 이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니라고 보면 그거는 바보 멍충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이거 조심하시고, 당의 행정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의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의 법원의 재판이 기판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건 법원의 재판이 뭘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그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재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면 어째 모를 거야. 대법원에서 이거는 적법이다 라고 해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는데 헌재에서 그건 위법이다 깨버리면 대법원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헌재가 내린 판단에 모순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는 헌재가 그거를 깰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 깰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거 포인트는 피의자 이겁니다. 피의자. 검사가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기소 불기소 처분은 검사는 검찰이라는 행정 조직을 대표하여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 맞습니다. 검사는 행정청이 맞고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와 같은 공소 처분은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이 맞는데 과태료나
통고 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특별불복 절차가 있는 거예요. 특별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안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특별불복 절차로서 뭐가 보시면 항고를 거쳐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한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맞긴 한데 이 재정 신청이 이게 바로 특별불복 절차예요. 이게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불복 절차인데 이 재정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고소나 고발을 했던 사람, 자기 문제면 고소고 제3자라고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겠죠. 고소 고발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재정 신청이에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 신청이 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면 안 된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의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고소 고발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례 요거는 지방자치법 문제고 처분입니다.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기억. 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처분이 나오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거 당해 사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소급표는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면 법률여부 내용상 하자로 위법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온 거다?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할 수 없어서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헌 결정의 소급표. 취소 무효 사유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제를 깔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전제를 깔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으로 보내버리고 일반 사건에서 불가쟁력 발생한 상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소급표 안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고 헌재는 이익 경량하자 이거였었죠. 과세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를 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와서 이게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효력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밀고 들어가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렇게 불가쟁력에 막혔을 때 뭐 얘기해요?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 사유인데 불가쟁력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로 처리하라. 대신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 처분에 대한 재소기한이 이미 경과에서 확정이 되었으며 그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은 없었다. 이런 경우에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뭐뭐 생각하면 돼요? 압류하고 공매 생각하시면 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이유는 하자가 승계돼서다 아니고요. 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손실보상입니다. 이른바 분리이론은 저상권의 가치분할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이 있어요? 이건 독일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이론, 경계 이론이라는 게 있고 분리 이론이라는 게 있죠. 경계 이론은 돈주자, 가치보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분리 이론은 제거하자, 이거는 존속보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천법 판례 유명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원인이 되는 것도 법률이라는 공권력 행사고요. 법률은 공권력 행사죠. 그래서 국유적에 편입된 하천구역에 편입된 거는 법률로 편입이 돼 버렸는데 법률도 공권력 행사가 맞고요. 그럼 원인은 공법적 원인이고요. 근데 결론,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결론, 요건 이제 또 유추 적용해서 보상 청구권 인정을 한 건데 유추 적용을 했던 게 바로 하천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은 공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 청구권 인정됐으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둘 다 공법적 원인, 공법적 결과니까 이건 무조건 당사자성입니다.
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의도적 침해, 수용적 침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의 수용유사적 제약과 수용적 제약, 희생적 제약 세 개 중에 수용적 제약, 그 중에 가장 대표가 간접 손실. 간접 손실의 정의가 바로 공익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건 정의고요. 예, 손실 발생을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금액을 특정해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관계규정 유추적용 판례입니다. 관계규정 유추적용 판례 이게 어디에 있어요? 토지보상법 제79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예, 이와 같은 수용적 제약에 대한 그 보상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따라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국토교통부령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보시게 되면 59조, 60조, 61조, 62조, 63조, 64조, 65조 여기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64조에 보면 이와 같은 영업 손실에 대한 그 간접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적용받는 케이스가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에도 수많은 공익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민간 기업이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적용해서 유추 적용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문 규정이 토지보상법에 있고 그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유추 적용해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 증액 청구 소송이죠. 전심 절차 이의신청, 요거는 부진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해당을 하고요. 토지 수용인해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 과거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주의가 적용됐죠. 지금은요 재결주의가 깨지고 원처분 중심주의인 상태이며 토지보상법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의주의죠.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안 거치고 가도 된다. 이건 뭡니까? 필재필격일증 이거죠. 필재필격일증. 생활보상입니다.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생활보상에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있죠. 주거의 문제가 바로 주거, 이게 이주대책입니다. 잘 데 없으면 죽죠. 그래서 주거가 이주대책이고 생계, 영업의 문제가 바로 생활대책이죠.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입법 정책적 재량 영역이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23조 3항에 따른 대물적 보상 그 땅값은 줍니다. 다 줬어요. 다 주고 이거 플러스 알파거든요. 알파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서비스로. 근데 우리 입법자는 서비스를 의무화시켜 놨었고요. 23조 3항의 정당 보상에 포함 안 되는 게 바로 헌재 입장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